발달을 거듭해가는 문명, 더불어 풍족해가는 인간의 삶. 그러나 누군가는 그 속에서 혼돈과 불안을 읽는다. 인간이 이룬 물질 문명은 지금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권하고 뭐하고 땅과 집을 사서 굴리고 조금 통장 늘리고 남에게서 뺏고 한 이런 그 경쟁. 문명적 방패성. 또 하나는 이제 뭐냐, 그런 산업사회에 이어져 온 거기 부작용으로 생긴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 문제. 그것과 더 심각한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억눌린 그러한 인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적어도 이 해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귀중함, 경쟁의 생존 양식이 아니라 나눔의 양식, 협전 양식, 평화, 그 속에 평화를 추구하는 양식.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러한 의지, 그런 것이 이제 한쪽으로서는 환경운동으로도 나타나고 또 한쪽으로서는 이제 생협운동으로도 나타나고.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앉은 자리 선 자리를 보라. 이루려 하면은 헛되느니라. 자유는 이루려 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다. 이렇게. 무위당 장일순. 평생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적이 없었던 사람. 세상은 그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를 절감하고 새로운 삶과 문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는 이 시대의 스승으로 불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잡지인 녹색평론. 녹색평론은 91년 창간 이후 국내외 사상가들의 글을 주로 실어왔다. 이념적 자양분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생태운동의 방향에 큰 영향력을 미쳐온 잡지. 92년 창간 1주년 기념호의 특집 기사는 장일순과의 대담 기사였다. 발행인 김종철은 장일순이란 인물이 외국의 생태운동가나 사상가들과 구분되는 다른 점이 현실적이면서도 영성적인 한살림 운동을 이끈 데 있다고 평했다. 우리 한살림 운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장 선생님이 한국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시고 출발시킨 그 한살림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말을 경제 생활을 조직하는 원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게 그런 영성적인 운동이란 말이에요. 남들과 더불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남을 공경하고 모시고 섬기고 나가야 된다. 하는 데서 지금 뭐 현실이 그런지 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출발하는 게 한살림 운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통합이다 아니다 이런 말 이전에 그걸 하나로 보셨으니까, 사람의 그 마음 생활과 물질 생활이라는 걸 하나로 보셨으니까, 그 점에서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장 선생님의 존재는 굉장히 아주 예외적으로 중요하죠. 한살림은 유기농산물 직거래 공동체다. 한살림이 운동으로 불리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 물질 중심의 생활 양식을 바꾸자는 뜻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일순의 생명론이었다. 한살림 운동은 85년 원주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농약과 화학비료에 찌들었던 농산물의 생산 방식부터 바꾼 뒤 이를 소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런 한살림 운동의 확대는 86년 서울에서 한살림 농산이란 쌀가게를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쌀가게로부터 시작한 한살림은 소비자 회원들이 늘어나고 동시에 생산자 회원들도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자리매김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국내 최초로 유기농산물 도농직거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살림운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과 가치를 바꾸고자 한 문화운동이 그것이었다. 단촌의 원주에서 85년 6월 달에 창립한 소협이지만은 한살림 이건 이제 그게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그걸 시작하고 이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신이라냐 김민기라는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저걸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언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나온 것이 한살림 그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결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모임 결성하면서 저희 대사회적으로 내놓은 것이 한살림 선언이. 한살림 선언은 산업 문명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면서 새로운 문명운동을 선언했다. 물질만 좇는 가치관의 부재의 시대. 인간다운 문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한살림 선언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80년대 후반, 생명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조차도 없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한살림 선언의 정신은 지금도 한살림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주민 전체가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공근리. 이곳의 자연농업은 85년 한살림의 출발과 역사를 같이 한다. 농민들은 제초제를 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농법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 제초 때문에 이걸 우렁이를 넣는 거거든. 지금 농약과 비료 때문에 이제 땅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환경농업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쌀에 농약 비료가 안 들어가니까 농약이라는 건 벌써 치면은 뭐 미생물이라든지 뭐 벌레든지 다 죽여놓으니까 땅이 망가진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속에 미생물도 살고 뭐든지 이게 저게 돼야 되는데. 한살림 생산자 회원이 되려면 3년 이상 자연농업을 해온 사람으로 그 지역 생산자 모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농약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는 논에는 공생하는 생명이 있다. 이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 또한 더불어 사는 관계로 만든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1년에 최소한 한 7번 정도는 와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감자 캐기, 뭐 메뚜기 잡기, 뭐 생태 체험, 그리고 생명학교 뭐 등등 해서 교류가 참 많습니다. 한살림에서 농산물은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거래한다고 하지 않고 생산자 회원과 소비자 회원이 교류한다고 말한다. 농산물의 가격도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회원이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농산물은 시장이란 제도 안에서 좌지우지되는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 한살림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역 모임을 갖는다. 한살림 회원들은 한살림 농산물로 함께 요리도 해먹고 아이들과 함께 생태 기행을 하거나 생산지를 방문하는 식으로 지역 모임을 꾸려나간다.
처음에 한살림에 가입할 때는 내 아이나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일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 아이만 잘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요. 왜냐면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바깥에 나가면 다 이상한데까 그럼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니에 내가 없어요. 문명의 병폐인 환경 문제. 이를 구호가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운동이 바로 한살림이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업문명 그 자체가 계속 이 자연을 파괴하고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뭐냐면은 땅마저도 망가뜨리고 가고 또 그 속에서 생산된 우리들의 농산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땅이 죽고 사람이 병들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전부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면 정치 이전의 문제요 근원적인 삶의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륜이 없는 거라 살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맺힌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길을 틔워주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육 70년대 장일수는 민주화 인사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제야 운동가였다. 특히 김지한은 그의 대학 후배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소위 반독주의 민주화 투쟁, 농민운동, 노동운동 전부 뒤에서 조정을 했다고 보면은 뭐 속된 얘기가 되고 지도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가톨릭 농민회가 탄생한 것도 장일수 선생님 구상이요. 지학순 주교가 소위 민청학년 사건에 자금을 내줬다고 해서 구속된 이후에 지학순 주교의 구출을 위한 소위 사제단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든 것도 장일순 선생의 구상입니다. 70년대 원주는 천주교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은 71년의 부정부패 규탄대회. 서슬 벌었던 박정희 시절 원주의 천주교 교구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전국적인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촉발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원주 천주교 교구는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그 뒤에는 늘 장일순이 있었다. 그는 원주 천주교회의 평신도 회장을 맡고 있었다. 지학순 주교님은 그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이를테면은 그 원주에서 장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반공주의자로 머물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워낙 착한 심성이고 가톨릭 그 교리에 따르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이런 그 아주 측은함 가지만은 초기에 이런 말씀 다 들어보고 뭐 쓴 것 봐도 혹시 이북에서 내려올 때는 내려와서 얼마는 그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이념적 정치적 감각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원주에서 그 장생과의 만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지. 장일수는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다. 61년 박정희 정권의 5.16 쿠데타 직후였다.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출소한 후 장일수는 원래 몸담고 있던 대성학교로 돌아간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이사장직도 박탈당한다. 평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이사장직을 맡으라 그래서 맡았는데 한일 구려 외교 반대 데모를 이제 전국에서 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어요. 뭐 선동하거나 뭐 애들을 선동을 했겠어요. 근데 대성학교 아이들이 데모에 조금 가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학교가 시끄럽지 않고 좋겠다 해서 하여튼
학교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가신 분이라고요. 학교 하나 잘 되기만 바라고. 일종의 정치적 압박 같은 것이었다. 정치활동 정화법에 묶여 모든 활동에 철저한 감시가 붙었다. 장일수는 포도 농사를 지으며 책을 읽거나 서화에만 몰두하는 생활을 한다. 그는 자신의 아호를 무의당이라 지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 그러나 그는 하는 일 없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통했다. 70년대 원주가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시절부터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은 장일순을 찾아 원주로 왔고 그의 말은 자연스레 그들의 운동 방향이 됐다. 서울이 워낙 황폐돼 버린 바른 마음과 바른 심성, 교육, 감각, 사상, 이념 이런 것이 서울에 황폐되고 투쟁만 하고 있을 때 원주가 일종의 그 서울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밀려나는 잠시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사상, 정신, 정서적으로 흡수하고 거기서 쉬면서 다시금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블랙홀 같은 역할이랄까.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장일수는 어느 날 지학순 주교에게 독특한 제안을 한다. 주교님이 전도회를 한번 찾아보고 위로도 해주고 또 지난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사람이 광주에서 희생도 했는데 그네들이 영령도 빌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정신적 신앙적 지도를 좀 해주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전두환을 찾아갔다. 전두환이 광주 항쟁을 진압하고 대통령이 된 직후였다. 엄청난 희생자를 초래한 광주 항쟁. 더 이상 투쟁의 논리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장일순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었다. 사회구성체 논쟁 같은 이런 게 아주 80년대에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계속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걸 이제 아마 선생님 역할이 가장 컸던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근본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통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중심이 생명의 어떤 소중함, 생명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한살림은 그동안 해온 협동운동의 연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협동운동의 계기가 된 것은 72년 여름에 있었던 남한강 대홍수였다. 강원도에서만 14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제가 그 건국대학교에 농촌문제연구소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한강 일대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강의 발원지인 황지서부터 그러니까 뭐 쭉 정선, 영월, 단양, 제천, 원주 이렇게 이 여주까지 홍수가 나서 크게 이제 피해를 봤는데 그때 이제 원주 교구의 제 소속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이제 독일의 그 카톨릭 원조 기구에 그 원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수재민 구호 요청을. 근데 그때 돈으로 약 그 2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구호 자금으로 물품으로 주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학순 주교님한테 김지아나 장일순 선생님이
그거 미국 사람들이 원전 물자 주든 뭐 악수하고 비료푸대 주는 거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될 수 있으면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자. 천주교 원주교구는 우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재해대책위원회는 급한 복구 사업을 마무리한 뒤 농촌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썼다. 그 일은 주로 교육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은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협동체를 만들었다. 130여 개 농촌 마을에 장목반이 만들어졌다. 여럿이 힘을 합쳐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협동운동이었다. 가운데 같은 데서는 산야초도 많고 이렇게 한데 옥수수도 있고 잘하시는 콩도 있고 있는데 소먹이는 있는데 소를 살 돈이 없어. 가난해서. 그래서 소를 키우겠다는 사람에게 소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혼자서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한우 장목반을 구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를 키우면서 서로 협동적인 어떤 저걸 해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소를 키우는 한우 장목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다음 무슨 뭐 뽕나무 요즘은 그게 없어서 뽕나무 밭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조성해가지고 위에 고치를 키워가지고 소득을 높인다든지. 광산 지역의 협동운동은 신용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이 중심이 됐다. 광산 지역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리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협 안에 소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2~3배나 비싼 물가 문제도 해결했다. 처음에 제가 70년대 들어가니까 돈을 1년에 2번 만져요. 구정 때 한 번 만지고 추석 때 한 번 돈 줘요. 그 외에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쌀만 줘요, 쌀. 돈을 못 만져. 그러니까 쌀을 배급을 타다가 그 쌀을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부식을 논아먹고. 뭐 이 광부들 처절했죠. 광산에서 신협운동은 우리 신협 한국의 지도자들이 여러 번 실패한 일들입니다. 광산은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내려면 야밤도주예요. 이런 사람들이 광산에 비일비재하니까 그게 신용조합 만들어 놓고도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육을 철저히 해놓으니까 이게 자기 돈이면서 동료의 돈이거든. 이건 국가 돈도 아니란 말이야. 내 돈이면서 내 옆에 광산에서 일했던 내 동기의 돈인데 이걸 내가 떼어먹고 갈 수가 없지 않냐. 이제는 탄광들도 거의 문을 닫은 태백시. 여기서 물건 저기 예. 갖다 놨지? 예. 2층에 사무실. 2층에 사무실.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광산의 노동조합과 함께 꾸려갔다. 이건 뭐? 근데 이것도 서로 얻으려고 뭐 70년대 탄광촌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강유위원장 사태는 더 엉망이지. 이 정도 사태이면은 A급에 속하는 사태. 지금은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나 비싼 사채 이자와 물가 문제를 해결해준 협동운동은 그들에게 미래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탄광이 문을 닫으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농촌의 현실도 마찬가지였다. 농약이 들어오면서 협동적인 마을도 깨지고 사람들은 도시로 빠져나갔다. 이 무렵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톨릭 농민회는 89년 말 운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나왔다. 농약투성이의 수입밀 대신 건강하게 키워낸 우리밀로 우리의 밥상을 지키자는 운동이었다.
뒤이어 안전한 먹을거리로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도 시작된다. 이런 생명 공동체 운동들은 밥은 상품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됐다. 가톨릭 농민회가 생명운동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병철은 96년 귀농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생명의 기반인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건강한 생태적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귀농학교는 귀농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전하는 일을 한다. 장일순의 생명론은 이렇게 그와 운동을 함께하던 사람들을 통해 8, 90년대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았어요. 자, 설계 들어갑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장일순, 그의 생명론은 밥의 철학이다. 쌀 한 톨이 곧 우주고 생명이니 그 가치를 회복해야 함을 말하는 밥의 철학. 장일순은 이런 정신을 동학에서 찾았다. 밥 한 그릇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장일순의 생명론은 모든 만물에 하늘이 깃들어 있다는 동학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동학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장일순은 원주의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원주의 송골은 최시영의 마지막 은신처다. 최시영은 동학혁명 이후 정부의 탄압과 감시를 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포교 활동을 했다. 이곳에서 최시영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돼 처형을 당하게 된다. 장일순은 동학 사상 중 특히 해월 최시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에 와서도 바로 최시영 선생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천지 만물이 막빛이 천주야라 하늘님을 생명의 번체를 모시지 않은 게 없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불가에서 얘기한다면 풀 하나 돌 하나도 부처라는 얘기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체의 존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하고 그 생명사상은 다 같은 거죠. 해월의 사상은 경천, 경인, 경물로 요약된다. 해월 최시영은 사람과 물질까지도 모두 하늘이라 해서 같은 격으로 올려놓았다. 인간이 숨쉬고 입고 먹는 모든 것들 속에 하늘이 있다는 것.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하늘, 즉 도를 아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아는 데 있다고 했다. 이는 비단 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내수도. 이거는 이제 여성들의 수도 규칙이에요. 해월은 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도하는 방법을 제시, 생활의 혁명을 강조했다. 모든 것을 하늘로 섬기는 소소한 원칙들. 이것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 세상의 고질병들도 낫고 대도에 통할 것이라고 했다. 아이 친한 게 곧 하나님을 친한 게 오니 천리를 모르고 일행 아해를 치면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니 부디 집안에 큰 소리를 내지 말고 화순하기만 힘쓰옵소서. 자라는 그 나무의 순을 꺾지 말라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함부로 가르침을 뱉지 말라라든지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함부로 뛰어다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이 대지인 어머니가 아파서 신음하니까 땅을 함부로 쿵쿵 소리내면서 뛰어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21세기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미 19세기 말에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해월 선생님의 그런 어떤 사상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거룩함을 이렇게 실천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그 사상, 그것이 이제 장 선생님의 어떤 그런 사상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장일순의 서재에는 해월 최시영의 사진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장의 사진. 그의 조부와 그에게 서화를 가르친 박기정이다.
장일순이 자신의 스승으로 삼은 이들. 박 기장은 구한말 관동지방의 이름난 서화가였다. 근데 이 양반의 장일순의 조부 장경호와 친분이 있었던 박 기장은 장일순이 4살 때부터 10년 동안 서화를 가르쳤다. 박 기장은 단순한 서화가가 아니었다. 구한말 의병활동을 했던 지사로 이 강산을 버릴 수 없다며 자신의 호를 차강이라 지었다. 난이라는 게 저 뭔가 이 뿌리가 땅에서 드러난 뿌리를 드러낸 난을 그리며 나라를 잃은 서름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거 중국의 그저 뭔가 이 한자 학자 한 분이 난을 갖다 그렇게 많이 박영기 화백은 차강 박기정의 손자다. 조부로부터 서화를 배워 차강의 화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가 그리는 꼿꼿한 난에서는 차강의 강직한 지사의 풍모를 엿볼 수 있다. 풀려되니라. 굿이 돌아가기를 번개같이 하라. 그가 조부로부터 배운 것은 문인화가 담고 있는 정신이었다. 조부님의 그 작품은 작품이기 전에 혼입니다. 왜 그러냐? 작품을 하실 적에는 허리 다 걸려놓고 대님 다 걸려놓고 어떤 뭐 손주든지 우리 할머니든지 누가 그러면 일이 나니까 강직함이서 대나무 작대기 같고. 차강은 칼날 같은 성품을 지닌 원칙론자여서 그의 매서운 가르침을 견뎌내는 사람이 드물었다. 손자인 박영기 외에는 장일순이 유일한 제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지요. 아는데 직접적으로 그 서로 그 사는 게 조금 뭘 해가지고 만나질 못해서 그렇지 너무 뭐 마음에야 뭐 가지고 있지요. 강직한 지사이자 엄격한 문사였던 차강. 그의 훈도 아래서 장일순은 서화를 익혔다. 그러나 장일순이 본격적으로 붓을 들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초였다.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보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었다. 난에 있어서의 향기가 참 그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그 이파리는 말이야. 어떤 거는 4, 5년씩 가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뭐냐면은 휴지를 않아. 꼿꼿하지. 네. 그래서 다 건드려야만 똑 부러지지. 흐트러짐이 없어. 그리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대로 해. 요새는 뭐 공부하는 것도 남한테 배이고 출세하려고 하잖아. 난의 세계로 보면 그건 다 치사한 거지. 저런 풀이나 돌이나 저런 것들이 마르고 무심해. 그런데도 뭐냐면 제 몫을 소리 없이 다 처리하잖아. 일체의 존재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의 제자리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갈 적에 그때 뭐냐면 예술은 제 모습을 이루는 건데, 그럼 그런 작업을 하고 가는 것은 뭐냐? 결국은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대상이 돼버리는 거라. 장일순에게 자연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대상이었고 난초를 치는 일은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었다. 장일순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들었다. 장일순 선생님의 그림과 글씨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은 그분의 삶과 사상이 이 필목 속에 녹아있는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어떤 서예가의 명작보다도 길거리에 한 아주머니가 써놓은 군고구마라고 써놓은 글씨에서 더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명의 원초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필목을 구사한 것이 이 시대의 어떤 서예가나 화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일순 선생님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공예 가인 김진성은 지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서각 작품의 밑그림은 모두 장일순의 것이다.
그에게 장일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준 사람. 이번 그의 전시회는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 제가 깎아놓은 게는 저 운주사 전에 여행 한번 갔다 와가지고요. 운주사 미르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박하고 그래가지고 해놨던 거에다가 요번에 이제 해놓은 거에서 부처님 가신 걸 알고자 하고도 말하고 들은 것을 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미륵 세상을 꿈꾼 거나 마찬가지니까. 장일순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글씨와 그림들은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 대접받는 세상, 생명이 본디 자리로 돌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장일수는 그의 글씨와 그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일과 같았다. 장서가. 이 장은 선생님 그 성함이시죠. 성이시고. 이 서는 그 쥐서자라고. 각은 뿌리각자인데, 왜 이걸 써주셨는지 그분이 이걸 보시면 상당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 장씨 나는 쥐뿔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걸 이 후학한테, 이 제자한테 주신 겁니다. 장일순의 글씨와 그림들은 그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집에 걸려서 부적처럼 삶의 금기와 삶의 도리를 전하고 있다. 반성하고 마음을 닦으라. 선생님, 난 화두입니다. 하시던 대로 하세요. 제가 휘둘른다고 그러지 마시고. 장일순의 글씨는 식당 한 켠에도 걸려 있다. 식당을 하게 되니까 이 손님이 오는 게 좀 겁이 나죠. 이렇게 창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쟁반을 들고 직접 날라드리고 그분들을 잘 모시게 되면 훌륭한 그 도를 닦는 거다. 네가 여기서 3년만 그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사람 대하는 도를 더 닦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 경어시라든가 지금 저기에 있는 글씨거든요. 저게 그 병 중에 조금 나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써주신 글씨입니다. 근데 그 오시는 손님을 이렇게 공손하게 잘 모셔서 그 대접을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이철수의 80년대 판화 작품 동학 시리즈는 장일순과의 공동 작품이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보내주셨어요. 장일순은 이철수의 작품에 쓸 글씨를 직접 써서 보내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10여 년. 이철수는 장일순을 통해 예술가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웠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원주 선생님하고 같이 시내를 거닐거나 할 때 보면 선생님 글씨가 심지어는 음식점 간판 같은 것으로도 다 있고 그런 것 보면서 이게 열려도 그저 조금 열린 분이 아니고 활짝 열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당신의 서화의 격조나 이런 것들을 글씨나 그림이 나가서 걸려있는 자리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드셨던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대단하죠. 제가 사실 그 이후에 판화가로 살면서 제 글씨도 요즘은 심심찮게 많은 곳에서 쓰이고 하는데 제가 아마 제 그림이나 글씨를 참 다양한데 쓸 수 있게 하고 있는 배경에도 선생님이 예전에 몸소 보여주셨던 그런 열린 태도를 제가 어쨌든 좀 본받아서 살려고 생각한 것하고도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4년 장일순의 죽음은 이철수에게 스승을 잃은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일속자는 장일순이 말년에 바꾼 아호다. 좁쌀 한 알이라는 뜻.
이철수에게 장일수는 마음속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있다. 뭐냐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는 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로.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그 거의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용기를 주고 우리 중심은 여기다 말이지. 서울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다 말이야. 원주의 이 장바닥에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이걸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우주가 있다 하는 것을 실제로 그 제자들과 몸으로 말해 같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상해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남들에게 그냥 일거수일투족의 감동적인 거예요. 선생님이 글씨를 쓰시고 뭐 말씀을 하시고 그러실 때에는요, 꼭 우리만 보고 우리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간다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양유자는 국내 채칠 공예가 중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장인이다. 무명 시절부터 장일수는 그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고 흰 연꽃처럼 살라며 소화라는 호까지 지어주었다. 그러나 장일수는 죽기 직전 그에게 오히려 따끔한 충고를 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이 아마 적어주신 마지막 하도 같으신데, 나중에 니놈은 나이가 들거든. 저 시골 가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그릇이나 깎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쌀대박이나 얻어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거.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지금 와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죠? 그 이상 더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장일순. 그는 94년 세상을 떠났다. 위암으로 마감한 67세의 짧은 생이었다. 그는 죽기 전 암을 모시고 간다고 했다. 우리 말에 앓으면 벼슬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병을 앓으면 이 암이 시대의 연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도 지금 지구도 뭐 암을 앓고 있고 자연 전체가 암을 앓고 있는데 사람도 자연의 하나인데 사람이라고 왜 암이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내한테 가르쳐 주느라고 결국은 지금 뭐냐면 너 좀 알아봐라 하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모시고 가죠. 우리당 선생님 연결. 세상은 돈과 물질을 조차 내달린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게 대접받고 서로를 대접하는 세상. 장일수는 말했다. 버려라, 모셔라, 이루려 하지 말라.